예, 안녕하세요. 예, 2018 행복한 진로학교 겁내지마 할 일은 많아요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주부이자 학부모이자 그리고 사교 걱정 없는 세상 강서 지역 모임에서 만 8년 꼬박 채우고 활동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이름은 전선영이고요. 오랜 시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단체 안에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팔자에도 없는 사회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겠지만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이 강좌를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같이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좀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들은. 오늘 지금 첫 강의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사실 이번 주가 어메이징하죠. 오늘은 조금 아까 같이 보셨다시피 세기의 대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갖고, 그리고 또 내일은 어떤 날이죠? 지방선거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요? 관심이 별로 없으시구나. 월드컵이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가요, 국내외 글로벌한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운기하는 그런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달력을 보고, 야, 대단하다. 정말 이런 역사 현장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움찔움찔할 정도로 대단한 한 주를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 나의 일상은 그죠? 이 자리에서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또 찾아보시려고 현장에 굉장히 많은 분이 와주셨어요. 저 이렇게 현장 강의에 많이 와주신 분들이 있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얼굴도 많이 보이셔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의라 조금 안내사항이 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강 안내문을 여러분들에게 다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받으셨나요? 혹시라도 그 다음 메일로 수강 안내문을 못 받으셔서 이 자세한 수강 안내 방법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메일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교육사업 담당 이하림 간사님이 계시니까 전화를 하셔서 수강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장 강의에서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생방송이 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그리고 이후에 또 업로드된 온라인 강의들을 재수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안내해드린 수강 카페를 통해서만, 수강하시는 분들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메일을 통해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수강 카페에 초대가 되지 않으셔서 가입이 안 되신 분들도 간사님께 전화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녹화 영상은 금요일 오후에 수강 카페에 업로드가 돼요. 지금 저희 그 업로드 일정이 띄워주시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녹화 방송 업로드 일자들은 매번 금요일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강의 2번은 월요일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도 업로드는 금요일 날 되고요. 강의가 무한정으로 여러분께 오픈이 되는 게 아니고요. 8월 12일 일요일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밀리시지 않게, 언제나 우리가 지금까지도 못 고치고 있는 대부분의 이 나이가 먹도록이라고 말하면 참 억울하지만 미루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제한을 뒀어요. 한없이 미뤄두셨다가 몰아보시면 어려우시니까 하나씩 꼭 차근차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에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또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특별히 소감문을 쓰시도록 소감문을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항상 너희가 학을 하거든 그 다음에 습을 하거라 라고 안내를 하는데, 과연 부모인 저희들은 얼마나 언행일치를 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소감문을 짧게 쓰셔도 좋습니다. 남의 거 잘 쓴 거 보시면서 괜히 자괴감 느끼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그냥 소감, 말 그대로 소감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강의 평가
를 바라거나 내지는 강의에 대한 서머리를 바라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느낌을 가지셨는지 짧게라도 올리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떠한 소감을 가지셨는지 댓글을 통해서 공유하시면 훨씬 더 알차고 의미 있는 강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강의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매주 한 번씩 또 뉴스레터를 보내드려요. 그 뉴스레터에는 저희 또 회원들이 맡아서 써주시는 강의 스케치와 또 소감문들이 하나씩 또 올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레터를 보시면 또 저희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서면 또 내가 어제 뭘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래서 일주일마다 다시 한번 뉴스레터를 통해서 봤었던 강좌에 들었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돌아보실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뉴스레터는 다음 주가 월요일 날 강좌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진짜 현장 강의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강의 신청하실 때 현장 강의를 들으실 건지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건지 체크를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 사이에 또 변경이 되셔서 현장 강의 수강이 가능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미리 연락 주시고 오셔서 이 현장에서 느끼는 에너지, 강사님하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또 분위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이라도 현장에 오셔서 직접 강의를 들어보시라고 강권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저희 강좌를 좀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더 확인을 하시겠지만, 물론 실망하셨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8년차 회원인 저로서는 언제나 강의는 뜨거웠고 확실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십사,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강의 안내에 대한 짧은 소개는 좀 마치고요.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날에 사실은 이쪽 업계분들이 가장 바쁜 한 주잖아요.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빅 이슈들 앞에서 가장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강좌의 첫 번째 강의의 포문을 열어주시러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요. 홍사훈 기자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홍사훈 기자님은 KBS에서 현재 한 30년 가까이 27년 차 현장에서 탐사 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2008년부터 노동과 임금, 고용에 관한 문제에 천착하셔서 10여 년 넘게 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TV 시사 다큐멘터리들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는데 노력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또 쓰신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가 따끈따끈 하더라고요. 작년 나왔어요. 작년에 나와서 현재 제가 고백하자면 다 읽지도 못했고요. 목차 중심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으로 10년 동안 탐사를 했다라는 거, 현장에서 발로 뛰었다라는 것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심층적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었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해주실 얘기 중에 이 노동과 교육 얘기가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 노동시장과 교육 현장이라는 곳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또 풀어주실지 본인의 쓰신 책과 그리고 또 현장에서 뛰신 취재 경험과 이런 것들이 녹아든 강의 기대하면서 그럼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사훈이라고 합니다. 저 KBS 기자입니다. 처음에 이거 받고 이 뒤에 카피를 한 이메일로 받았는데 겁내지만 할 일은 많아. 이거 어떤 분이 지으셨는지 제 첫 느낌 정말 울컥하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1년도에 KBS에 입사를 했습니다. 기자로 입사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년 가까이 기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데일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못 보셨나요?
예전에는 뭐 9시 뉴스에도 많이 나가고 리포트를 뉴스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한 2008년 그때부터는 그 시사기획 창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화요일 밤에 하는 요즘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너무나 망가져갖고 뭐 이제 존재감이 이제 다시 복원이 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제가 사실 노동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게 뭐 좋은 일자리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임금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자리를 많이 취재를 하고 이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제가 그런 노동 임금 이런 거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쪽을 제가 뭐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전공도 아니고. 근데 2009년 그때 처음에 시장 4대강 였습니다. 뭐 4대강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뭐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뭐 물론 언론들이 4대강 하면은 이제 그 어떤 뭐 환경 문제 뭐 이런 거 그리고 부정적인 뭐 저도 접근을 했었는데 그때 가서 이 덤프트럭 기사를 거기서 노가다죠. 만났습니다. 조주각 씨라는 양반을 한번 만났는데 그 양반을 만나면서 제가 우리 사회 그 거의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뭐 이 사회 문제, 부동산 문제 뭐 말할 것도 없고 애들 교육 문제가 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 왜곡된 임금, 땀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이렇게 노동, 임금, 일자리 이쪽을 많이 관심을 갖고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뭐 최저임금도 얼마 전에도 이제 최저임금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나갔고 그 제목도 이거 비슷하게 책 좀 팔려고 최저임금은 정의로운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분도 팔자 없었다고 그랬는데 저도 팔자 없이 이 책도 하나 쓰게 됐습니다. 뭐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뭐 쓰려고 쓴 건 아니고 그럴 만한 뭐 사유는 좀 뭐 어두운 그 히스토리는 좀 있습니다. 한 시간 조금 넘게 좀 제가 좀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보고 듣고 제 나름대로 이거였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여러 가지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적은 게 이 책이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한 점 얘기를 듣고 뭐 궁금하신 거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교육 문제 저도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제 책에 처음에 나오는 게 이 사진이거든요. 구의역 김군은 누군지 아시죠? 한 2년 전에 구의역 김군에서 이 친구가 그때 19살이었는데 생일 바로 전날 이제 그 사고를 당했거든요. 지하철 이제 스크린 도어 고장 나면은 그거 이제 고치는 기사였는데 스크린 도어가 안에서 고치다가 2호선 기관차에 잘못됐죠. 그때 나온 사진이 저도 이 사발면 보고 한때는 정말 사발면을 못 먹겠더라고요. 뭐 물론 그 스크린 도어가 뭐 얼마나 열악하고 시설이 열악하고 이 친구들이 얼마나 뭐 그런 부분 많이 그때 언론에서 다뤘었는데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이 친구가 받은 월급이었거든요. 그때 이 친구가 그달 사고로 죽은 그달 5월에 받은 이제 월급 명세서입니다. 죽은 다음에 물론 나왔겠죠. 기본급 딱 130만 원입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 이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따지면 146만 원 얼마였으니 한 4만 원 정도 더 받았어요. 최저임금에서. 물론 뭐 최저임금 받는 사람 한두 명 아닙니다. 바로 여기 맥도날드 가봐도 그렇고 수도 없이 많은 젊은 친구들이 최저임금 받기 때문에 그게 뭐 최저임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이 130만 원 기본급을 원래 받게 돼 있었는지 그 부분이 제가 좀 취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맥도날드 알바와 그야말로 어떤 우리나라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란 게 저는 최저임금 하면은 맥도날드에서 뭐 알바하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현대자동차 소나타 만드는데 거의 대부분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30만 원으로 기본급 그거 받고 어떻게 알바는 용돈은 될 수 있겠지만은 처자식 먹여 살리는 감당이 안 되겠죠,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불만이 너무 많이 터져 나오니 그러면은 이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이라는 걸 2012년도에 만들었어요. 이 세 개 부처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힘 있다고 뭐 생각하는 이 세 개 부처가 이걸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겠어요? 그거 갖고 생활이 안 되니까. 애들을 키우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저거 돈 갖고 안 되니까는 정부에서 만들어서 최소한 이 민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니까 하다못해 도서관에 뭐 경비를 쓰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 또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KBS도 공공기관이니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방송사죠. 거기서 그 험한 일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으로 가지 말고 이런 조금 더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앙에서 그 발표하는 이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을 해라. 이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친구가 김군이 받았던 원래 월급이 얼마인가 봤더니 이 시중 노임 단가로 치면은 2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메트로 당연히 공기업입니다. 우리 세금 다 들어가서 유지되는 공기업이죠. 여기서 이 용역업체 은성 PS라는 그 스크린도어만 아웃소싱한 업체죠. 원래는 옛날에는 다 여기서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IMF 지나면서 워낙 막 이렇게 아웃소싱을 갖다가 그 남발하다 보니까 다 아웃소싱 됐거든요. 240만 원 줬어요. 이 정부에서 주라고 하니까 줬는데 김군이 받은 건 130만 원이거든요. 이거 110만 원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디 갔는지. 이거 저희가 그래서 당연히 가서 따져 물었죠. 여기 가서 물었습니다. 이 죽은 김군 이 110만 원 왜 띄어먹었느냐? 왜 띄어먹었느냐? 정부에서 주라고 그 지침을 마련해 놨는데 이게 불법 아니냐?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그 지침이라는 게 이 세 개 부처가 그냥 권고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줬으면 좋겠다. 좀 양심 있는 사장님들이 애들 불쌍하니 이거 갖고 처자식 그 김군도 이제 장가도 가야 되고 이거 갖고 그야말로 고등학교 기술 배워서 했으니 좀 줘라.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걸? 우리나라 공기관들 다 공기관장 평가 당연히 매년 받습니다. 가장 먼저 받는 게 얼마나 예산을 갖다가 아껴 썼냐 그거죠. 어느 누가 이게 강제성이 없고 그냥 좀 양심에 맡겨서 줘라 하면은 어느 기관장이 이걸 주겠습니까? 안 주죠. 지금 이거는 여기는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앞인데 김포공항에 있는 청소하시는 환경 청소 미화원들 아주머니들 뒤에 보면은 정부 지침 준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거든요. 김포공항 역시 민간이 아니고 공공기관, 우리가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최저임금보다도 그 시중노임 단가로 한 5, 60만 원이 더 주게끔 돼 있어요. 정부 지침에는. 다 최저임금이거든요. 정확히 최저임금입니다. 김포공항 그래서 공항공사 사장한테 가서 사장은 아니고 거기 이제 그 회계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죠. 왜 안 주느냐? 정부에서 주라고 하는데 그 권고안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왜 주느냐 우리가. 도대체 정부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엄연히 법정 강제성 있는 최저임금이라는 임금 제도가 있는데 그거 놔두고 또 이중으로다가 이런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라는 걸 또 만들어놨고 무슨 이게 자기네들이 무슨 범법자처럼 만들어놔 버렸다.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저거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 공항공사 사장 얘기가 맞다고 봐요. 아니 지키게 안 지키면 빵에 집어넣든가 벌금을 물든가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지키는 거지. 지키려면 지켜야 하는데 지킬 사람도 없는데 그냥 정부가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색만 내는 거 아니에요. 약만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걸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공항노무공사 그 인터뷰가 딱 이거였어요. 저희 방송에 나간 인터뷰가. 맞는 말이잖아요. 분란만 일으키고 있잖아요, 정부가. 응? 안 지켜도 그만인 법도 아니죠. 안 지켜도 그만인데 못하러 이걸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이제 가봤거든요. 흔히들 말합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법과 제도, 미국 물론 잘 살고
뭐 물론 불평등 심하긴 하지만은 그 의외로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부분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하고 한국하고 그 제도가 어떻게 우리가 그럼 미국 따라할 수 있어? 역사적 문화적 차이가 다 다른데?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에도 똑같은 제도가 있어요. 미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제도 있는 건 아시죠? 우리나라보다 더 짭니다. 여기가 7달러 25센트인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시간당 한 8,000원 정도 되죠. 뭐 그 정도 갖고 당연히 미국에서도 생활임금이 되지는 않죠. 미국 정부도 잘 알고 물론 주마다 다 그 연방 전체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고 그게 워낙 낮으니까 뉴욕주는 뭐 요즘 한 1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고 저 밑에 좀 못 사는 알라바마나 뭐 그 남부 지역은 한 그 8달러 이 정도에 그치고 주마다 다 그 자기네들 주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해놓긴 합니다. 둘 중에서 높은 거로 이제 주는 거죠. 근데 그거 갖고 생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도 프리베일링 웨이지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공공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민간 아닙니다. 공공기관이에요. 도서관이나 경찰서 이런 데서 일하는 뭐 이런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주지 말고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여기 오피스 빌딩 클리너 뭐 23달러 85센트를 시간당 줘라. 뭐 그 경비 쓰는 분들도 무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임금을 이렇게 줘라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법으로다가. 주마다 다 임금 테이블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뉴욕주 같은 좀 생활 물가가 비싼 데는 이게 비싸고 저 테네시주나 저 알라바마주 같은 데는 이거 한 절반도 안 돼요.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 되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두 사람이 다 그 청소 환경미화원이거든요. 근데 시간당 임금은 두 배죠. 이 프레디 이 친구는 그 HSBC라는 뉴욕에 있는 그 홍콩 상하이뱅크 민간 은행에서 일하는 청소원입니다. 그리고 레스터는 뉴욕주 주립 도서관에서 일하는 청소한 분이고 당연히 저희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적용받으니까는 저 레스터 저 친구는 생활할 수 있는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저렇게 지켜지는데 한국처럼 그야말로 왜 지키느냐? 저희 법이니까. 안 지키면 빵에 들어가거든요, 사장이. 뭐 빵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3년 동안 공공기관, 공공입찰을 아예 그 할 수 있는 자격 제한이 없어집니다. 문 닫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켜지는 거죠, 저게. 미국에서 이게 역사적인 문화적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저런 제도를 왜 신용을 하고 왜 권고안으로 만들어 놨겠느냐. 그 제도가 누구 입장에서 그 제도를 만들었느냐. 그게 바로 한국과 미국의 차이고 그 나라가 얼마나 착취적인 제도를 갖고 있느냐, 포용적인 제도를 갖고 있느냐. 그게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른 거죠. 아까 말했던 제가 그 노동, 임금 뭐 이런 거 관심 가졌던 이 양반이 그 조주가 덤프트럭 운전사입니다. 낙동강 그 공구에서 그때 4대강 덤프트럭 운전기사였었는데 그때 제목이 상생의 조건 조주곽 씨와 미스터 힐러였거든요. 저 왼쪽에는 미스터 힐러는 저희 미국의 철근공입니다. 둘 다 똑같이 노가다죠. 저희 힐러 집에 가봤더니 그야말로 잔디밭 깔린 2층 집에서 뒷마당에 큰 개 리트리버 그거 뛰어놀고 노가다가 뭐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들 교육과도 이제 여기 다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할 테고요. 조주곽 씨 그러면 덤프트럭 하면서 일당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때 보니까는 일당으로 52만 원 받거든요. 하루에. 굉장히 높죠. 저도 이거 처음에 사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루에 52만 원 받으면은 한 달이면 이게 1,500만 원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나도 덤프트럭 몰란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전부 다 이게 일종의 개인 사장님들이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도급제라고 하죠. 왜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25톤 덤프트럭이 기름값이 엄청나게 들어가. 하루에 한 4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보험료 이런 거 다 따지면은 하루에 손에 남는 건 4만 원 정도 되죠. 이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진짜로 52만 원 그래서 받아서 4만 원만 이제 받으라고 돼 있느냐.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그 공공건설, 민간 건설, 민간 아파트 뭐 레미안 아파트 뭐 이런 거 짓는 거는 민간이니까 삼성건설이 얼마나 거기서 뭐 뛰어먹든 현대건설이 민간 아파트 지어서 뛰어먹든 그거 뭐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쓸 거 없죠. 그거는 뭐 자유시장 경제주의, 자유시장 경제니까 우리나라. 그렇지만은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대강으로 그러니까 이었으니까 4대강으로 예를 좀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낙동강에 어떤 뭐 보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은 그냥 건설사들한테 야 니들이 얼마 그러면 저 하려는지 한번 입찰 들어봐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먼저 국토부에서 이 보를 하나 짓는데 대충 예산이 그 공사비가 얼마나 들겠다는 예정 단가라는 걸 먼저 제시를 합니다. 뭐 거기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는 얼마가 들어갈 테고 콘크리트 지금 시세가 얼마니까 이렇고 뭐 철근은 얼마가 들어가겠고 덤프트럭 포크레인 하나 빌리는데 임대 비용이 얼마고 또 인건비는 거기 그 노가다라고 그냥 제가 표현할게요. 이게 쉬우니까 그 인건비는 얼마가 들겠고 이런 걸 다 해서 아 여기는 짓는데 한 1,000억 들겠네 하고 예정 단가를 이제 제시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1,000억 정도 들 테니 이거 갖고 입찰 한번 들어와봐. 그러면 현대건설은 뭐 900억에 내고, 뭐 대우건설은 800억에 내고, 뭐 대림건설은 뭐 700억에 내고, 우린 이렇게 공사할 수 있어 하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낮게 써낸 데를 갖다가 낙찰해서 공사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정 단가를 내는 게 품셈이라는 아주 자세한 이 일종의 그 단가표에 말 그대로 일을 시키는 그 품을 가격으로 변환시킨 거거든요. 거기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 보니까는 덤프트럭 하나 25톤 이거 하루 빌리는데 정부에서는 이 품셈을 시간당 10만 3천 원 이거 뭐 임대비 기름값 경유값 그 당시 시세에서 10만 3천 원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8시간 하면은 뭐 8시간 더 일합니다. 8시간 했다고 해요. 뭐 10시간 시키지만은 82만 원이지 않습니까? 조주가게 받은 돈이 이거 30만 원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내가 세금은 저 덤프트럭 하나 빌리는데 80만 원 든다고 하니 내가 세금 내서 80만 원 현대건설에 줬어. 현대건설은 받아서 덤프트럭 업자한테 50만 원만 줬어요. 그 30만 원을 어디 갔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4대강 공사할 때 제가 그 관심 있었던 게 그 돈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4대강 공사 목적이 뭐였냐 주변에서 물어보면은 제가 4대강을 많이 좀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목적은 돈이었다고 봅니다. 무조건 많은 돈을 단기간에 왕창 써버려야만이 눈먼 돈도 많을 거 아닙니까? 4대강 공사 때 단 2년 동안 건설사들 메이저 6개 건설사들한테 들어간 돈이 8조 6천억 원이거든요. 8,600억이 아니고 8조 6천억을 단 6개 메이저 건설사들한테 다 줬습니다. 우리나라 그야말로 그 단위 국책사업상 뭐 가장 큰 돈을 짧은 기간에 확 써버린 거죠. 그래야만이 뭐 띄어먹을 것도 많을 테니까. 건설사들 전부 다 지금도 4대강 공사 정부에서 어거지로 시켜갖고 하기 싫었는데 어거지로 시켜갖고 다 적자라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거 믿고 싶습니다. 정말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적자 난 거 내가 좀 세금 더 내서라도 좀 보존도 해주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현대건설 나 이렇게 적자 났다, 대우건설 이렇게 적자 났다라는 걸 원가를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정부에서 82만 원 받았는데 원가가 지금 인건비가 이게 얼마가 나갔다. 제가 앞만 봐도 이게 적자가 날래야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덤프트럭 한 대에서 이렇게 뛰어먹는데 하루에 덤프트럭이 한두 대가 들어갔겠습니까? 포크레인이 한두 대가 들어갔겠습니까? 거기 일하는 건설 현장에 그야말로 20명이 일했겠습니까?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도 소송을 해도 원가 공개를 안 해요. 그렇게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내가 좀 보태주고 싶은데 안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면 더 정말 기가 막혀요. 결정적인 이유가 발주처인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얘네들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건설사들의,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발주해서 좀 바가지를 쓴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건설사의 그래도 영업비밀 아니냐. 그거는 그 까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지. 라는 게 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얘기거든요. 힐스테이트나 레미안 아파트 지어서 100억을 띄어먹었든 200억을 띄어먹었든 그거 저 상관 안 합니다. 이건 다 내 세금이, 여러분들 세금이 다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관급공사 아닙니까? 공공공사. 이게 정말 내가 바가지를 쓴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많이 줘갖고 그 덤프트럭 기사한테 좀 먹고나 살게 해줬던가. 이걸 왜 국토부 수자원공사가 먼저 나서서 그거 공개하지 말라고 왜 먼저 말합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악어와 악어의 관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품샘도 굉장히 부풀려져 있어요. 부풀려져서 82만 원 주면 안 되겠죠. 덤프트럭 기사가 하루에 30만 원 이상 받으면 이거는 정말 정부가 바가지를 쓰는 거죠. 이거 왕창 불려놔야만이 받아먹는 것도 많고 어차피 주는 건 이만큼 줄 거니까 이걸 왕창 불려놔야만이 받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아까 그 공사비가 한 번도 그래서 여태까지 공공건설이 그 공사비를 여태까지 건설사들이 공개 깐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 까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9년에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번 까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부 구간 그 전기공사만 좀 까졌었는데 까려고 깐 게 아니고 그 땅 주인하고 소송이 붙어갖고 어쩔 수 없이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까지게 됐어요. 그때 보니까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현대 메이저 6 건설사 현대, 삼성, 대우, 뭐 대림 얘네들은 GS 얘네들은 그 회사에 불도저 하나 그야말로 그 노가다 한 명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브로커들이기 때문에 넥타이맨 직원들만 있어요. 전부 다 100% 다 하도급주거든요. 현대건설에서 정부에 받아간 인건비 명목으로 받아간 게 이 구간에서 이 도로공사하는데 이 터널 하는데 10억 정도가 그 농무비로 들어간다. 품셈에 따라서 근거해서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청을 줘서 하도급에서 노무비를 얼마를 줬느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깠었죠. 이때 이제 대법원에서 까라고 해서 3억 4천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띄어먹습니다. 이렇게 띄어먹어요. 그러니 이걸 갖다가 정부가 왜 이걸 모르겠습니까? 국토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가 이런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왜 눈을 감고 있느냐? 뭐 남는 게 있으니까 눈을 감겠죠. 그냥 감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뉴욕을 똑같이 가봤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힘든 일, 육체노동 하는 사람들 정말 가진 거 없고 가방끈 짧고 마지막 노동시장이 바로 이제 건설시장 아니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아까 미스터 힐러 2층 집에서 뒷마당에 그 강아지 키우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똑같은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공입니다. 민간이 아니고 힐스테이트 아니에요. 공공 같은 경우에는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다 있어요. 이게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제가 아까 참 그냥 넘어갔는데 그 뭐 널리 보편적인 프리베일링이라는 게 그런 해석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적정임금이라고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 일하면은 이 정도 돈은 줘야 된다라는 그 적정한 임금, 보편적인 임금이란 뜻이거든요. 건설 현장에도 역시 건설 임금도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없으면은 띄어먹으니까. 건설사 사장님들이 한국 건설사 사장님이나 미국 건설사 사장님이나 독일 사장님이나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이기심이고 본성 아닙니까? 그게 한국 사람은 뭐 악해서 그렇고 한국 사장님은 악해서 그렇고 미국 사장님은 착해서 그러겠습니까? 그 인간의 이기심을 억누르는 법과 제도가 강제적인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도 못 뛰어먹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도 뉴욕입니다. 뉴욕 경찰서 그 신축 건물 앞에서 그때 찍은 그 간판을 찍은 건데 무조건 붙여놓게 법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목수는 48,000원 시간당 굉장히 높죠. 뭐 철근금도 이만큼, 배관공 더 높습니다. 뭐 55,000원. 굉장히 높죠. 제가 그래서 이때 딱 이걸 보는 순간
제가 원래 취미가 목공이거든요. 가구 만드는 게 취미입니다. 나는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 내 기술도 있겠다. 기본적인 기술도 있겠다. 미국이 그렇게 사람 살기 좋다는데, 근데 한국에서 방송기자라는 아주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만, 이 정도 받으면 내가 충분히 처자식 먹여서 살릴 자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미국 정부가 막고 있죠. 이거는 미국의 시민들이 미국 마지막 노동시장을 위한 임금 제도거든요. 너는 한국에서 목수하지 왜 미국 와서 목수를 하려고 그래? 너는 여기서 일할 수 없어. 민간 시장에서 그야말로 이거보다 훨씬 적은 아까 그 레스터 같은 뭐 10,000원 받고 일하려면 그거는 뭐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로 네가 하든 어쨌든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이 공공에서는 너는 일을 못해라는 게 이제 미국 정부 입장이죠. 장하준 교수라고 혹시 아시죠? 그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은 장하성 교수하고 이제 서로 이제 동생 관계. 그 집안이 원래 천재 집안인가 봐요. 장하준 교수가 그 많이 말하는 인용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스웨덴의 버스 운전기사와 인도의 버스 운전기사. 그 버스 운전 실력으로만 보면은 그건 뭐 어떻게 비교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스웨덴 버스 운전기사 그냥 그 일사천리로 그냥 도로 졸지만 않으면은 뭐 걱정 없을 테지만은 인도는 뭐 사람 튀어나오지 자전거 튀어나오지 뭐 가끔가다 소떼도 튀어나오지 운전 실력으로만 보면은 비교가 안 되고 그렇지만 받는 돈으로만 보면은 그 역시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스웨덴의 버스 그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인도의 버스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인도의 버스 기사들 당장 다 들여와서 수입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요. 스웨덴 그 버스 회사 사장님이. 그렇지만 그건 스웨덴 정부가 막죠. 일자리 노동과 이민법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똑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자국의 노동시장을 할 거 없어서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막아버리는 나라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그 한국의 공공 건설 분야의 그 입찰 구조는 이것만 보면 정확합니다. 왜 미스터 힐러가 그 정도에 착취당하지 않고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가방끈 짧고 가진 거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없어서 등짐 지었거든요. 철근공 한 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1,000억이라는 예정 단가를 해서 자 입찰 들어와봐 그러면은 대우건설에서 우린 800억에 할게 이 정도만 할 수 있어 해서 800억의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가장 작게 썼어. 그러면은 이 800억을 갖고 여기서 재료비 콘크리트가 얼마 들어 철근이 얼마 들어가고 경비는 뭐 포크레인 하나 빌리는데 얼마 들어가고 또 노무비 인건비는 얼마 들어 이걸 전부 다 알아서 800억에 따라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됩니다. 아까 그런데 품셈이라는 거에 따라서 입찰가를 여기서 먼저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1,000억을. 근데 품셈이라는 거는 예정 단가는 딱 여기 입찰 단계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지 입찰이 확정되고 나면은 그 품셈으로 그 근거한 노무비나 이런 걸 갖다가 건설사가 대우건설이 얼마를 쓰든 여기서는 신경 안 씁니다. 품셈으로다가 아까 덤프트럭 조주학 씨한테 80만 원 준다고 했는데 50만 원을 주든 5만 원만 주든 여기서는 아무 신경을 안 씁니다. 확인도 안 하고 얼마를 줬는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미국 프리밸리 웨이지는 똑같이 80%를 받으면 낙찰 받으면은 재료비나 경비는 너희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공법을 개발해서 얼마든지 남겨라 이득을 거기서. 쟤네들보다 다른 건설사보다 우리는 훨씬 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신공법을 개발해서 여기서 많이 남겼어요. 그거 발주처에서 뭐라고 안 합니다. 다만 노무비는 니들 여기는 손댈 생각하지 마라. 노무비는 프리밸리 웨이지에 나온 대로 정부가 공공기관이 직접 쏴주겠다. 아까 그 정해진 대로 표에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여기 건설사 사장님이 얼마나 그야말로 열불이 타겠습니까? 이 사장님이나 인간의 이기심은 똑같다니까요. 이 사장님이 천성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법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일 띄어먹을 게 많은 게 힘없고 제일 띄어먹을 게 많은 게 여긴데 여기서 못 띄어먹으니 얼마나 이게
속이 타겠어요. 저도 그 심정 100%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매년 이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제정된 게 뭐 어떤 좀 계기가 있었어요. 그냥 정해진 이 프리베일링 웨이지라는 게 미국에도 그냥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1927년도에 뉴욕주의 롱아일랜드 퇴역 군인병원들 1차 대전에서 부상당한 병원들을 지금 치료해주는 병원을 이제 새로 신축을 하는데 뉴욕주에서 이제 주정부에서 이제 입찰을 했어요. 자, 이거 우리 주정부 건물 병원 하나 짓는데 1,000억 정도 드니 자, 건설사 한번 들어와봐. 얼마에 니들 할래? 그러니까는 뉴욕주에는 건설사들이 뭐 나는 800억에 할래 뭐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낙찰받은 건설사가 뉴욕주에는 건설사가 아니고 알라바마주는 저 남쪽에 있는 건설사가 500억에 낙찰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뉴욕주 입장에서는 주 세금을 정말 이렇게 아껴 쓰고 잘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지. 이게 뉴욕 주민의 세금으로다가 뉴욕 주를 위해서 어쨌든 이 병원을 짓는 건데 왕서방은 알라바마주에서 온 건설사거든요. 왜냐? 거기는 남부에 인건 비싼 흑인 목수, 흑인 철근공들을 잔뜩 데려와서 뉴욕주에다가 여기 숙식시켜 주면서 해도 500억만 우린 받아도 돼라고 해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건설사가 어떻게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까? 자기네들 정말 손가락 빨게 생겼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 목수 우리 안 써도 돼. 알라바마주에 있는 미시시피에 있는 흑인 목수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정글이 돼버렸죠. 뉴욕주 목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는 그러면 알라바마주에 있는 목수들대로 시간당 1시간 임금이 2만 원짜리에 살려는데 뉴욕에서 아파트 렌트비가 얼마인데 그거 갖고 어떻게 사느냐. 난리가 나니까 미국 정부가 그래서 이 데이비스하고 베이컨이라는 그 상원 의원이 1931년에 프리베일링 웨이지라는 걸 만들어서 법으로 임금을 정해버린 거예요. 뉴욕주는 시간당 무조건 44,000원 줘야 돼, 목수는. 콘크리트 공은, 철근 공은 5만 원 줘야 돼. 또 엘레바마주는 좀 생활 수준이 낮은 동네니까 거기는 3만 원, 목수는 3만 원. 또 저 뭐 어디 서부의 뭐 LA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뭐 생활 수준에 따라서 얼마 하니까 굳이 뉴욕주에는 건설사 사장이 어차피 엘라바마주에 있는 목수를 쓰나 흑인 목수를 쓰나 뉴욕주에 있는 목수를 쓰나 똑같이 시간당 4만 원을 줘야 되는데 쓸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활임금에 그 지역의 생활임금이 이제 정착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1931년 하면은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대공황 1929년이니까 바로 직후입니다. 대공황 때 이게 역설적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좋거든. 미국 연방정부에서 봤을 때도 이게 정말 이 정글을 막을 수 있는 거구나. 정말 하층 일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공공제조업,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공공기관의 집기나 뭐 이런 마이크, 카메라 이런 것 만드는 공장들을 역시 거기서도 직원들 임금을 다 뭐 직종에 따라서 다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 공공기관의 청소, 경비 뭐 이런 아웃소싱,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1960년대 아웃소싱 다 해버렸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서비스업에도 다 확장한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니 여기 사장님들이 사실 용역회사 사장님이나 건설사 사장님이나 제조업체 공장 사장님이나 정말 그 심정 제가 100% 이해하고도 남죠. 얼마나 정말 속이 터지겠어요. 아니 이걸 정말 내가 부리는 직원들의 임금을 갖다가 내가 주는 게 정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정하는 게 이런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선전 세계에서 이게 무슨 놈의. 그러니까 지금도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없애라고 매년 가장 이 건설협회 로비스트 ABC라고 미국 전미 건설협회 제조업체 서비스 영역업체 협회 로비스트들이 미국 로비의 정치 아닙니까? 계속 요구를 합니다. 프리베일링 웨이지는 시장임금 제도가 아니다. 굉장히 부풀려진 임금 제도다.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실제로 미국 전체 52개 주 중에서 한 18개 주는 레이건 행정부 때 그때 무슨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런 거 들어오면서 그 주들은 없앴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역시 36개 주는 이 제도를 그대로 이 사장님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정부가 할 일이거든요. 정부가 안 해주면은 그 사람들은 착취당하게 마련입니다. 왜냐? 힘이 없으니까.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미국의 변호사, 의사, 기자들한테 적용되는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들 잘 하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밖에는, 국가밖에는 도움받을 데가 없죠. 이게 바로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뉴딜 왜 말하는지 뭐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은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습니까? 뉴딜 하면은 대공황 직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고 뭐 그러려고 그 테네시강 강바닥 파헤쳐서 뭐 후보댐 만들고 뭐 그거라고 다 그 경제고 대공황을 이겨낸 그거라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고.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국민과 정부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대공황 직후에 은행에서 넥타이 메고 에어컨 잘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하던 친구들 다 잘렸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던 기자들도 잘렸어요. 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일할 데도 없고 배운 기술도 없고 처자식은 울고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공공사업 강바닥 가서 뭐 기술 없으니까 등짐이라도 져야겠죠. 그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강바닥에서도 100명이면은 충분히 일할 일을 갖다 1000명, 2000명이 쏟아져 들어오니 임금이 정말 그 처절하게 깎여 나갔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처절하게 깎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한 겁니다. 가진 기술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아까 여기 할 일은 많아 이것처럼. 강바닥 가서 공공공사 후보댐 공사장 가서 등짐이라도 져라. 대신 처자식 먹여 살릴 만큼의 생활임금은 국가가 보장하겠다. 약속하겠다. 니들 임금 착취당하지 않게끔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적용시키겠다라고 그게 바로 뉴딜입니다. 멀쩡한 강바닥 우리나라 누구처럼 뉴딜 따라한다고 파헤친 그게 뉴딜이 아니고요. 국민들의 임금을 갖다가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가 호주에는 그 제임스 디니슨이라는 이제 그때 당시에 24살이었으니까 지금은 한 21 됐을 것 같아요. 광부입니다. 호주에는 광부. 이 친구가 험상 붙죠. 뭐 호주 광부나 한국 광부나 뭐 험한 일 하는데 뭐 그러겠습니까? 19살 때 고등학교 중퇴하고 이제 광산에 들어갔거든요. 그 고등학교 광산에 들어간 이유는 그때 이제 술 먹다가 옆 친구의 테이블에 이제 한바탕 붙어갖고 뭐 이빨을 몇 개를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그 깽값을 물어주기 위해서 이제 광산에 들어갔다는데 이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때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호주 달러로 연봉이 20만 달러입니다. 2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광부가 연봉이 1억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되느냐? 나도 그럼 호주 가서 광부할래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을 거예요. 호주의 가장 주력 산업은 역시 뭐 광산입니다. 호주 그 철광석, 석탄, 우리나라도 호주에서 석탄 많이 들여와요. 뭐 고급탄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또 우라늄, 우리가 말하는 원자력 발전소 우라늄 많이 나오고 주력 산업이 이제 광산업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광산이나 한국의 광산이나 똑같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거기라도 해서 뭐 깽돈에 에어컨 들어오고 무슨 뭐 있겠어요. 가끔가다 또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광산에도 이거 3D 업종이란 3D라는 말을 저는 뭐 그렇게 쓰기 쉽지는 않았는데 똑같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호주 전체 경제를 위해서 누군가는 들어가야겠죠. 누군가는 들어가야 됩니다. 호주 사회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니 그럼 많은 돈을 줄 수밖에 없구만.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광부가 20만 달러를 받는데 호주 국민들이 그 합의에 따라서 너는 20만 원 힘든 일 하니까는 그 땀의 대가를 갖다가 그 정도 받아야 되라고 이 호주 사회는 합의를 본 거고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합의를 받습니까? 들어가기 싫어?
뭐 중국 사람 쓰지 뭐. 필리핀 사람 여기 뭐 100만 원만 줘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번호표 받고 줄 서 있는데 뭐 너 일하기 싫으면 200만 원 달라고? 무슨 소리야? 우리 그냥 100만 원 주고 중국 사람 쓸래. 이렇게 한국 사회는 합의를 본 거죠. 아까 제가 미국 가서 미국이 그렇게 살기 좋다니 방송기자 때려치우고 미국 가서 목수하겠다. 미국 정부가 막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자국의 이 마지막 노동시장을 갖다가 임금 경쟁을 시켜서 자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기 위한 그 제도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는 워낙 이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미디어에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체득하시는 노동자의 이미지 하면은 착취받는 뭐 사장님 나빠요. 그리고 뭐 비닐하우스에서 막 이렇게 동물처럼 막 이렇게 막 있고 그런 거 다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일자리를 그 식당에서 일하는 그 일자리, 공사장에서 등짐 졌던 그 일자리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거기서 저희를 키워내셨던 거거든요. 당신들은 가진 거 없고 물려받은 거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이거 하지만은 자식 새끼들만큼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대학 보내고 뭐 좋은 직장 가지게끔 하고 그게 바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뉴스에서도 가끔가다 저희 후배들 그런 리포트 뉴스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장님들 인터뷰 가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에 기름이 껴갖고 이런 데서는 일 안 한다. 이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은 한국 이 산업이 무너진다. 그 돈을 안 주니까 안 가는 거죠. 옛날만큼 300만 원, 400만 원 주던 우리 아버지 세대가 받았던 그 정도 임금을 주면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가장 관심이 많을 테지만 제가 딱 느낀 게 그거였어요. 이 교육 문제가 바로 이거였구나. 결국은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을 졸업하든 바로 나가서 그 다음에 교육시장 다음에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노동시장의 임금 구조가 이렇게 왜곡돼 있다는 거, 땀의 대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거, 착취당한다는 거, 이걸 갖다가 애들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여기 부모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봐왔기 때문에 애들이 학원 가기 싫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공부가 싫다는 게 말이 되냐, 등 떠밀죠. 너 공부 안 하면은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대학을 못 가면 넥타이 매는 직장에 못 들어가고 너 결국은 중국 사람하고 임금 경쟁을 해야 된다. 그거 너 시집 장가나 갈 수가 있겠느냐. 공부 학원이 가기 싫긴 왜 싫어. 애들이 뛰어내리든 말든 등 떠밀어서 보낼 수밖에 없죠.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의 이 노동 임금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누군가 바꿔줘야겠죠. 미국 사람들은 다 되는데 왜 우리가 이게 역사적 문화적 차이라고 왜 안 바꾸려고 합니까? 그게 역사적 문화적 차이가 무슨 도대체 상관이 있다는 건지 라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중소기업 문제로 좀 가보려고 해요. 그래,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요즘 취업준비생들 다들 공무원 아니면은 대기업을 목표로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 그럴 겁니다. 대기업 가면은 일단 월급도 많고 복지도 좋고 뭐 당연히 그러니까 뭐 그걸 탓할 수는 없겠죠.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52% 지금은 올해는 더 떨어졌습니다. 48%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이거 사실 우리 다 그게 뭐 잘못된 거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삼성전자 들어가서 많은 임금 받는 게 당연히 삼성전자 스마트폰 잘 팔리고 현대자동차 소나타 잘 팔리니까 거기서 남는 게 많으니까는 1억 넘게 받는 거고 그 하청 공장 들어 중소기업 들어가면은 남는 게 없는데 뭔 돈을 주겠어. 그거 당연한 거지 뭘.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90, 80년대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도 중소기업 가서 다 우리들 이제 키운 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까지 떨어졌잖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일을 하면은 같은 임금을 받는다. 자동차를 만드는 직군들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그래서 직군마다 다 이제 임금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벤츠에서 일하든 벤츠에 납품하는 왼쪽 깜빡이 공장에서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든 자동차를 만드니 같은 임금을 받게끔 우리는 그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현대자동차 저 하청업체가 무슨 똑같은 임금을 받아 어떻게, 그럼 누가 그럼 현대자동차가 일편한 그 조그만 업체로 가지? 여긴 되거든요. 유럽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라는 얘도 이제 그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오는데, 얘가 굳이 자기 친구들 다 대기업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자기 그 집 먼 데서 그렇게 다닐 필요 없다. 왜 똑같은 임금 받는데 여기가 훨씬 더 가족 지역이고, 멘젤이라는 그 지멘스에 납품하는 이게 모터 공장이거든요. 여기서 일하는 게 난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나라는 50% 이하로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독일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 80%, 70% 정도, 79% 정도 그래도 그 벤츠나 BMW보다 그 왼쪽 깜빡이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그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그럴까? 거기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구분이 있는 건데, 벤츠에서 일하는 거하고 그거 어떻게 똑같은 임금을 받아? 그거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은 그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보조를 해주는구만. 니들이 좀 약하니 정부가 그러면 국가가 뭐 보조를 좀 해주, 뭐 이런 거 아닌가? 그거 아니죠. 국가가 그거 왜 보조를 해줍니까? 중소기업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만큼 많이 남긴다는 거거든요. 남겨야만이 뭐 직원들한테 월급을 갖다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벤츠가 많이 남기듯이 벤츠 왼쪽 깜빡이 만드는 회사도 그만큼 남더라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마진이 남았느냐. 왼쪽에 보이는 지멘스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큰 대기업입니다. 유럽에서. 독일에 있는 대기업이고, 뭐 풍력발전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전제품, 뭐 산업기계들 많이 만드는 데입니다. 이 멘젤이라는 회사는 아까 봤던 크리스가 일했던 그 여기다 풍력발전기용 그 모터를 납품하는 하청회사거든요, 말 그대로. 지멘스의 2014년도 영업이익률이 9.2%였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을 팔면 한 900원 정도 920원 정도 남겼다는 거잖아요. 이 멘젤이라는 모터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한 1.2%니까 그래도 차이는 좀 있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크리스라는 애가 지멘스 다니는 애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장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도 있고 그러니까는 얘네만큼 월급을 이 직원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높습니다. 7.6%, 이거 영업이익률이.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히든 챔피언이라고 해서 뭐 강소 중소기업들 많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 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영업이익률이 많이 남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대기업만큼 그 나라들은 중소기업에 다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회사가 남는 게 좀 있으니. 삼성전자 뭐 1년에 그 영업이익이 뭐 50조 이상 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회사죠. 영업이익률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10.9%, 좀 떨어져서 그런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영업이익률이 10.9%나 돼요. 근데 그 하청업체, 협력업체들, 갤럭시폰에
들어가는 수많은 그 부품들을 갖다 만들어서 납품하는 협력업체 영업이익률 3.2%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3.2%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는 이 외부 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규모가 좀 있는 1차 하청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 된다는 거지. 나머지 그런 영업이익 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그 여력조차 없는 2차, 3차 조그만 협력을 수많은 정말 갤럭시 핸드폰을 만드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아예 통계에 잡히지도 않거든요. 거기는 1% 영업이익률이 뭐 1%나 되겠습니까? 저는 적자만 아니면은 된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1차 협력업체만 해도 삼성전자와 3.4배나 차이 납니다. 이러니 여기 협력업체 사장이 뭐 좀 남는 게 있어야지 월급을 올려주죠.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올려주겠습니까? 현대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야말로 규모가 좀 있는 1차 협력업체들만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 납니다. 2차, 3차 협력업체들하고는 수도 없이 차이 나죠. 이 영업이익률 차이가. 자,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소나타가 잘 팔려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잘 팔려서 그 직원들이 많은 임금을 받는 거는 정말 잘하는 일, 박수 쳐줄 일입니다. 현대자동차 평균 연봉 1억 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 1억 넘습니다. 그 당연히 잘하는 거예요. 오너들이, 경영진들이 다 자기네 몫으로 가져가지 않고 직원들한테 분배한다는 거는 정말 박수 쳐줄 일이죠. 그렇지만은 소나타가 현대자동차 본사 직원들만이 잘해서 그렇게 수출 잘 되고 잘 팔리는 거겠습니까? 갤럭시 핸드폰이 얘네들만, 삼성전자만 직원들만 잘해서 그렇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몇백 개, 몇천 개 되는 2, 3차 협력업체들이 다 잘 만들어서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나눠줘야지. 좀 나눠줘야죠. 먹고 살게끔 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 임금 격차, 우리나라 평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옛날 GM부터 다 해서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따지면 좀 실감이 안 나고요. IT 업종도 그렇고, 제가 그 부분이 좀 뒤에 들어가 있군요. 평균 월급이 그러니까 590, 대기업과 현대자동차 GM은 597만 원인데 쌍용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3차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뭐 큰 차이 납니다. 191만 원 뭐 이렇게 차이 나요. 좀 나눠줘야죠. 이 모든 과실을 여기만 독식하면은 이 구조가 천년만년 이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들을 여기 사람들은 모르겠습니까? 야, 똑같이 우리 자동차 깜빡이 만드는데, 소나타 깜빡이 만드는데 왜 독일은 똑같이 받는다는데 왜 우리는 이래?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 라는 생각을 당연히 들 거 아닙니까? 뭐 IT 업종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야, 그러면은 이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뭐 기술력 뭐 좋은데 많아요. 그럼 한국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워낙 기술력이 좀 없어서 떨어져서 그래서 저렇게 영업이익률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종업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줄 월급도 그렇게 작은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우리가 흔히 대기업과 우리나라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갑을관계, 종속관계, 뭐 납품단가, 후려치기 뭐 이런 거. 그게 정말 문제인 거죠. 이거는 현대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에서 원가 계산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품을 톱니바퀴를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든다. 거기는 다 인건비도 다 들어갑니다. 임률이라고 해서 그 부품을 한 개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를 말하는데, 뭐 이런 원가를 갖다가 다 해서 뭐 재료비는 쇳덩어리는 얼마가 들고 뭐 해서 이거 우리가 한 얼마에 납품을 해야겠다라고 원가 계산서를 하청업체에서 작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원가 계산서를 하청에서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 본사 아니면 모비스에서 작성해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다 알아보니까 이 정도면 니들 만들 수 있어. 라고
재료비는 얼마고 임률까지도 다 정해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애들 저기 월급 저거 갖고 못 산다. 우리 저거 갖고 어떻게 만드냐. 이 9,060원이 아니고 이거 1,060원은 돼야 된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인 종속 관계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니들 하기 싫은 거는 관두면 되지. 야, 너 말고도 지금 줄 서 있겠다고 우리한테 그 관계 맺겠다고 줄 서 있는 하청업체들이 번호표 받고 있어.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한국의 대기업 회장님들은 심보가 고약해서 무조건 그냥말로 내가 가진 파일을 더 늘리기 위해서 착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까 봤던 독일이나 프랑스 그럼 대기업 회장님, 지멘스 회장님 그럼 천성이 착해서 그런 거냐. 누누이 말하지만 한국의 회장님이나 독일의 회장님이나 일본의 회장님이나 사람의 그 이기심은 똑같습니다. 뺏어 먹을 수 있으면은 더 뺏어 먹는 게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뺏어 먹어도 아무 찍소리도 못 하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 너도 뭐 좀 먹고 살아야지. 내가 가진 거 놔줄게. 이러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국가의 법과 제도거든요. 독일 가봤더니 그런 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법과 제도로 우리나라 카르텔 담합하면은 뭐 단꼬라고 하죠. 이거 굉장한 범죄 행위입니다. 뭐 설탕, 뭐 빵 밀가루 담합해서 밀가루에서 몇 개 안 되니까는 야, 우리가 이거 밀가루 공급하는데 우리 뭐 2만 원 이상으로 올리자. 서로 담합하면은 받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최종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카르텔을 굉장히 큰 경제 범죄로 처벌을 하는 거고, 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독일에 봤더니 독일도 역시 카르텔은 굉장한 범죄 행위인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두더라 이거예요. 중소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이 납품 가격이 받는 데서 원청에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그 중소기업 납품하는 회사들끼리 담합해서 그 가격을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는 우리가 납품하지 않겠다라고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우리 오늘부터 담합할래 하면은 카르텔청에 신고하고 바로 담합에 들어가서 자기네들 적정한 원가를 갖다가 납품 단가를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 또 독일 정부가 허용을 해주는 거고, 한국에서는 카르텔은 무조건 범죄입니다. 물론 이 법을 갖다 바로 차용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어야만이 그야말로 힘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냥 야, 똑같은 기업 대 기업이니까 알아서들 해 하면은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이재용이가 그걸 지키겠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더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임금 격차가 오히려 독일보다도 더 적다고 했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한 90%,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여기는 프랑스는 정통적으로 노조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노조가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노조 가입률이, 조직률이 더 적거든요. 전통적으로. 근데 여기는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 노동부가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푸조 자동차 본사하고 뭐 시트로엔 이런 자동차에서 경영진하고 그 자동차 산업 노조가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자, 올해는 이거 만드는 직종은 얼마를 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니까 이렇게 임금 테이블을 정하면은 수많은 그 자동차 산업의 그 하청업체들이 노조가 있든 없든 일률적으로 강제로 프랑스 노동부가 강제로 그 임금 테이블을 갖다 그냥 확장시켜버립니다. 정해버립니다. 그 회사가 노조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는 그 임금과 애들이 무조건 대기업에 안 가려고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정부의 이런 노력이 있으니까. 사실은 프랑스나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굉장히 이건 사회주의를 넘어서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법과 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거기까지 가자는 건 아니고, 이런 거 그야말로 99%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국가의 정책과 제도 아니에요. 국가가 누굴 위해서
소수의 사장님들을 위해서 그 정책과 제도를 만드느냐, 아니면 훨씬 더 많은 노동자를 위해서 국가가 그 정책과 제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과 제도가 착취적이 될 수도 있고 포용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국가의 역할이다. 우리는 국가가 역할을 못하고 뒷짐지고 있더라라고 저는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국토부나 수자원공사가 바가지 쓰는 걸 뻔히 보면서도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뒷짐지고 있는 이유가 자기 개인적인 사익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믿지만은 어쨌든 그게 바로 우리나라 국가와 이런 선진 국가가 이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봅니다. 광주형 일자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광주에 기아자동차 본사 기아자동차 공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광주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새로 이 시설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뻔하죠. 임금 높은 데다가 끄떡하면은 파업하고 끄떡하면 공장 라인 멈추고 그러니 중국에다 하고 차라리 미국 현지 공장에 하고 그거 저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지역의 일자리가 너무나 말라버리니까 광주시에서 제안을 한 게 있거든요. 광주에다가 어차피 전기차를 새로 현대차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갖다 중국에다 세울 수는 없는 거고 광주에다 세워달라. 대신 종업원들 평균 임금을 4천만 원에 우리가 광주시가 보장하겠다. 현대자동차 직원 평균 임금이 9,7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임금에 우리가 맞춰주겠다. 근데 지역에서 4천만 원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거든요. 우리 해달라고 광주시가 제안을 한 거예요. 현대자동차에. 현대자동차 처음에는 저거 듣지도 않았어요. 귓방귀도 안 들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왜냐면은 보나마나 처음에는 4천만 원 했다가 광주시장이 그야말로 계속 천년만년을 할 것도 아니고 내년에 바뀌어버리면은 다른 광주시장 들어오면은 아이고 우린 몰라 하면은 분명히 여기서도 동생이 광주 공장에서도 4천만 원 받던 사람 우리 옆 동네 바로 기아차 본사 공장은 1억 받는데 우리는 왜 4천만 원만 줘 공장 멈춰 당연히 그럴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아예 그냥 저거는 검토해볼 가치조차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도 한번 현대자동차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한번 가보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 저는 우리 어떤 기업과 노동자 간에 새로운 이 아젠다를 정말 혁명적인 아젠다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내가 봐도 현대자동차 내가 회장이라 정몽구라 하더라도 저거는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광주시가 아니고 중앙정부가 보장을 한다면 몰라도 광주시장이 한다고 해서 정몽구가 들어주겠어 했는데 이게 광주형 일자리가 또 한 가지 광주시가 제안한 게 뭐냐면은 본사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역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소나타 잘 팔리니까 여기 9,700만 원 받습니다. 이거 당연히 박수 쳐줘야 돼요. 현대차 직원들한테 임금을 다 정몽구가 다 갖고 가지 않고 나눠주는 거는 좀 나눠줘야지. 여기 2,200 딱 정확히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에다 야간 여기 본사 직원들은 야간 임금, 야간 일 작업, 휴일 작업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런 거 전부 다 해서 밤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2,200만 원 겨우 받는 거거든요. 똑같은 소나타 잘 팔려서 봤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4천만 원 하고 여기도 다 4천만 원 부근으로 다 이걸 묻겠다라는 게 광주시의 제안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탁 쳤어요. 우리나라 전체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는 거는 내가 봐도 불가능하다. 역설적으로 노조가 있는 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역적에서 소규모 지역에서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정말 괜찮을 것 같다. 노조 얘기 잠깐 3초보로 빠지면은 우리나라 노조 사실
이 노조가 뭐 다 우리 그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강성 노조 이런 얘기들 미디어에서 많이 접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주변에서 노조가 있는 직장에 다니는 거는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노조가 있는 직장에 다니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강성 노조, 현대 기아차 노조, KBS 노조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강한 노조들이 가끔가다 뭐 파업하고 뭐 KBS도 얼마 전까지 파업했었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파업이지만은 현대차 세우면은 뭐 미디어에서 하루에 손실이 뭐 몇백억이 났네 뭐 어때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동일 이런 그 어떤 이상적인 임금 구조를 못 가지는 거는 저는 노조 탓이라고 봅니다. 우리 흔히 귀족 노조라고 언론에서 많이 부정적인 용어로 표현하잖아요. 그 귀족 맞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현대자동차 노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쁜 놈들이고 KBS 노조 역시 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나타 만드는데 이 구조를 현대자동차 노조가 경영진과 여기에 파일을 9,7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경영진과 그냥 눈 감아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라면은 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9,700만 원을 받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귀족 노조라는 생각을 얘기를 듣고 저한테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듣죠. 역설적으로 이 한국의 그 기업별 노조, 이 강한 기업별 노조가 깨지지 않는 한은 아까 독일과 같은 유럽과 같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깨지는 그 기본을 이 광정 일자리가 한번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광정 일자리가 우리가 처음 광주시가 제안한 게 아니고 독일 폭스바겐이 이걸 2000년 초에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폭스바겐,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 2000년대 초에 유럽의 병자라고 해서 통일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는 경제가 막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실업자도 굉장히 떨어지고 임금도 뭐 그렇고. 그런데 폭스바겐 공장에서 투란이란 이 그 미니밴을 하나 만드는 새로 신차 모델을 만드는데 볼프스부르크라는 이 폭스바겐 본사 공장에서 만들지 않고 헝가리에 이 공장을 세우겠다. 왜냐 여기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본사 직원들 임금이 비싸니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우토오촌이라는 프로젝트를 갖다가 폭스바겐 본사가 먼저 여기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민간 자동차 회사가 독일 사람들한테 그거보다 훨씬 더 국민기업이라는, 물론 히틀러가 세우긴 했지만은 독일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이라는 정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굉장히 부담이 된 기라 우리가 우리가 살겠다고 인건비 비싸다고 헝가리로 갔다가는 이거 정말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아우토오촌가 5,000명을 고용해서 여기다가 이 투란 공장을 라인을 세울 테니 대신 임금을 5,000마르크에 맞춰달라. 근데 그 당시 폭스바겐 본사 공장 임금보다도 한 30%가 낮았거든요. 5,000마르크라면은. 독일 자동차 산업 노조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정말 한 번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왜냐하면 폭스바겐 본사 임금도 그럼 결국 이거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길길이 뛰었습니다. 뭐 지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폭스바겐 본사가 경영진이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냥 헝가리로 가자 결정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보기에 이게 슈레더입니다. 그 당시에 그 독일 총리였죠. 이거 정말 아깝거든. 이게 깨질 판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는 독일 사회적 혁명의 아젠다가 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방안인데 노와 사가 한 발씩 물어나서 좋은 일자리를 갖다 독일 내에 만들어주자는 건데 양쪽을 다 불러놓고 그야말로 조졌습니다. 이거 해라.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독일 폭스바겐 내 아우토오촌 공장이 생겨서 5,0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고 5,000마르크로 받고 해서 투란이라는 자동차가 굉장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가격이 쌌으니까 그 독일에서 다 생산되는 다른 폭스바겐 자동차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하는 그 투란만 생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한국에도 많이 들은 그 티구안이라는 그 폭스바겐 그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하자 해갖고서는 그것도 그 아우토오촌 공장에서 역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독일 경제가 워낙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가니까 아우토천을 나중에 본사가 이제 합병을 했죠. 그래서 광주시가 이 모델을 보고 야, 우리도 하자 이거. 독일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지역이 살았더라. 서울만 이렇게 모든 게 인프라가 리소스가 다 몰려있는 게 말이 되느냐. 광주도 좀 살려면은 현대 자동차가 이거 좀 보고 우리도 광주에다 공장 하나 짓자. 싸게 우리가 할 테니. 그러면 광주시에 투자가 있어야겠죠. 현대 자동차가 한 6천억 넘는 시설 투자를 거기다 하라고 하는 거는 그 부담 너무 크죠. 그래서 광주시가 우리도 좀 지분 투자를 할게. 그러면은 니들이 좀 믿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광주시장이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뭐 지속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현대자동차 콧방귀도 안 꼈다가 지금은 뭐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최저임금 정말 핫하죠. 지금도 핫합니다. 뭐 10,000원 올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상태를 놔두고 내후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 올리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 이 아래쪽에 그야말로 소득을 올려주자는 거는 저는 전적으로 굉장히 당연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다른 상태를 다 놔두고 그냥 금액만 올리자. 그거는 반대입니다. 올해 올라서 월급으로 따지면 이 정도 돼요. 이제 내후년 10,000원까지 가면은 연봉으로 2,500만 원 가까이 올리자라는 수준인데 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국가로서 할 만큼은 다 2,500만 원이면은 어느 정도 생활임금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그걸 목표점으로 삼고 있는 거고. 최저임금 이 양반이 최저임금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인데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 산하에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를 정할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데 거기는 노동계인사 9명, 그다음에 경영진, 전경련, 경총, 또 중소기업 회장들 9명. 그 둘은 항상 합의가 안 되니 전문가 집단이 노동과 경제 쪽 전문가들이 9명이 또 그렇게 해서 전부 27명이 그 금액을 정합니다. 항상 잘 안 되죠. 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최저임금위원회 간사를 갖다 5년 동안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건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인터뷰가 그때 이거였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동네 치킨집이나 편의점이나 그리고 현대자동차 3차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그 뒤에 구조가 뒤에서 착취당한 사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최저임금은 가장 사회적 약자 계층인데 그 약자 계층 둘 보고 니들끼리 내년에 임금을 얼마 주고받을 수 있을지 금액을 정하라 하니까 사생결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는 납품 단가는 이게 정말 제대로 이 사장님들이 받고 있는 건지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내내 치킨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임대료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실제 과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7,530원 10,000원 올리면 나 죽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그냥 놔두고 금액만 정해라 하니 최저임금위원회는 빨리 없어지는 게 정답이다. 대신 앞에 최저자를 빼고 국가임금위원회를 만들자는 게 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기서 원화창건의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임금에 관련된 특히 저임금 일자리에 관련된 표들을 갖다가 다 임금위원회에서 관할을 하자는 거죠.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산하 기구입니다. 힘이 없죠. 금액만 정해 니들은. 대통령 직속으로 놔두자. 그래야만이 힘이 생긴다. 기재부나 노동부나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려면은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동네 임대료가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게 적당한 거야? 납품 단가가 이게 작년에 8,000원인데 지금 7,000원으로 다운받으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억울해 죽겠다는데 이거 적절한 거야? 다소 너무 과한 기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년 최저임금을 이런 상태를 만들어 정글을 갖다가 해결해 준 다음에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그러면 그거는 합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생결 따위 나서 치고받고 안 하고 웃으면서 그래 내년은 뭐 10,000원, 뭐 9,900원 이렇게 할지 웃으면서 정할 수 있을 거다. 이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금액만 정하니 이게 을과 을의 싸움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때마다 가장 진통을 겪는 게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게 경총 전경련이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경총 전경련은 대기업의 그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중에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현대자동차 평균 임금이 9,700만 원인데 누가 최저임금을 거기서 직원들이 받습니까? 거기는 엄밀히 말하면 최저임금하고는 경총하고 전경련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거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는 자기 하부 구조들이 임금을 올리면은 자신들의 파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이 정글을 먼저 공정하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을 사장님들의 여력을 좀 준 다음에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이게 먼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 다큐멘터리를 재작년 10월에 이걸 냈는데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민주당 박광훈 의원이 그거 정말 괜찮다. 제가 그 박광훈 의원실에서 세미나도 몇 번 참가를 했습니다. 그 법안으로 지금 의원입법으로 이 임금위원회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물론 아직 상임위 통과를 안 하고 그냥 계류 중이지만은 대통령 직속으로 임금위원회로다가 바꾸자 최저임금위원회를 라는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제가 어줍잖게 그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뭐 책을 쓴 저는 사실 뭐 방송 기자이기 때문에 뭐 책을 더 이상 쓸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시다시피 허우대도 좋기 때문에 저는 뭐 방송 기자가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계속 노동과 임금 일자리 이걸 느낀 거는 왜 이런 지랄 같은 현실을 국가가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뒷짐지고 있느냐. 미국 우리가 암만 불평등하다고 하지만은 그건 월스트리트 가장 0.1% 아주 자본가들의 불평등이지 나머지 하부 구조들은 정말 미스터 힐러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는 국가가 어느 정도는 해놨더라. 왜 한국은 뒷짐지고 있느냐, 우리 정부는.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알면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죠. 국가가 그러니까 그 정책과 제도를 어차피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 생활을 모두 지배하는 거는 정책과 제도입니다. 내가 내년에 세금을 얼마를 더 낼지 적게 낼지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정책과 제도고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건 역시 정치인입니다. 내일 선거날이지 않습니까? 제가 문재인 안철수에 관심을 두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에 관심을 두라는 게 아니고 정치에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정치인들은 절대로 나를 위한 포용적인 제도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왜냐?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말 자신들만을 위한 악어와 악어새들만을 위한 착취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세금제도, 제가 사실 다음에 만들 다큐멘터리 제목이 이제 세금은 정의로운가인데 우리나라 다음 다큐멘터리는 사실은 재벌 세습은 정의로운가예요. 그래서 세금제도 우리나라 법인세 한참 날쳤잖아요. 삼성전자 법인세 지금도 높은데 더 내리지 않으면 우리 다 외국으로 나가겠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 법인세율 원래 22%였다가 MB 정부 때 이제 25%였다가 22%로 내렸어요. 뭐 22%만 해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 실질적인 명목 세율로만 보면은 뭐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낮춰달라 계속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세금을 다 안 내거든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연말정산 해서 이것저것 공제받고 해서 환급받고 내가 무슨 청약 같은 거 저축 같은 거 많이 하고 보험 들고 그러면 그거로 해서 너 잘했네 하고서는 세금 깎아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종 세액 공제를 다 받거든요. 투자 많이 했다고 해서 세액 공제 받고
고용 많이 했다고 하면 또 삼성전자 고용 많이 했네. 착했어. 그러면은 뭐 10% 깎아줄게. 해서 실질적으로 명목세는 22%지만은 이런저런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는 실효세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한때 10.9%까지 떨어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인천의 주물공장보다도 더 적은 세율을,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악어들을 움직인 거죠, 그 악어새들이. 그거는 다 그냥 깎아주고 싶어서 깎아주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그 정책을,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투자 많이 하면은 투자세액공제제도라는 그 제도를 만들어 줍니다. 자, 투자 많이 했으니까는 그 세금 깎아줄게. 그런데 그 투자세액공제제도가 80년인가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고 그러니까는 국가가 야, 투자 많이 하면은 하도 투자를 안 하니까 대신 우리가 세금을 올해는 많이 깎아줄게. 근데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일몰제로 만들었어요. 올해만 이거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야. 그래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라고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80년인가 그래요, 그때. 그게 지금도 있어요. 매년 연장이 됩니다, 일몰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올해만 투자하면, 삼성전자는 투자 안 하면 그거는 국가가 세금 깎아주면서 투자하라고 안 해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매년 그 세액공제가, 제도가 이어집니다. 국회를 통해서. 올해도 역시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는 고용투자 세액공제다라고 앞에 고용을 갖다 하나를 붙이긴 했어요. 뭐 R&D 연구개발 많이 했다고 해서 투자세액공제 받고, 삼성전자가 내가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그 사람들 세금을 주면서까지 R&D를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1년에 50조가 넘는 이 순이익이 나는 회사인데, 누군가 세금을 깎아주면은 반드시 깎아준 세금만큼은 누군가 더 내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 누가 내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에요. 안 그래도 돈 많이 버는 회사에 그야말로 내 세금까지, 내가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일종의 보조금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런 세액공제 제도가, 기업들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는 걸 삼성전자와 정치인들만 알지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그게 30년 동안 이어지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털리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국가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은, 국가는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위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포용적인 제도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그 제도를 갖다 그냥 통과시켜 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국회의원 보좌관들 연수 보내주고 그 정치원금 내고, 삼성전자선 그 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1억만 비용을 지출하면은 100억, 1000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제도와 정책과 제도를 통과시키는 그 입안자들은, 입법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이거 내가 도장 찍어줘도 누가 알겠어?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선진국과 후진국을 만들었고 착취적이냐 포용적이냐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한 건 여기까지고요. 좀 분노를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분노를 좀 느껴야 되는데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주변에 이런 얘기들을 좀 알려주시고, 야, 그런 거 있다더라. 그래서 좀 많이 좀 열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